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첫 번째 잘못된 전제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실은 교육적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강점 혁명,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근데 그거를 학교나 학원에서 관찰해주고 아이들을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챗 GPT도 나오고 세상은 더 빨리 변할 거고 네. 정말 좀 근본적으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실 때 문제집을 잘 푸는 아이라고 네네네.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게 약간 능력이 다른 건가요? 아이들 그렇죠. 가운데서?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미 30년 전에 하워드 가드너라고 사실은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 얘기가 되어 왔거든요. 다중지능. 지금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암기력과 계산력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그게 또 다른 거구나. 네. 그 전에 우리 그 변호사님 공부법 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그건데,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많이 봤다고. 맞아요. 그래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하고, 이거는 뭐죠? 메타인지죠. 그러니까 암기력과 계산력과 메타인지가 좋은 학생들이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첫 번째 잘못된 전제예요. 그게 다 할 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어떤 아이는 공간지각 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신체 운동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음악 지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예술 지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회 정서 지능이 이제 있는데 우리 개그맨들 중에서 굉장히 애드립이 탁월하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수능이 1등급이 나왔을까요? 수능 영어 언어 영역 1등급이 나왔을까요? 아니 그거가 그건 확률이 아니죠. 높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이럴 때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재밌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탁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역량에 있어서는 암기력과 계산력보다 이게 더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주어진 글을 보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이거는 챗GPT가 더 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재밌게,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말을 틀면 더 빵 터지지 않을까? 요 감각이 탁월한 아이들이 그런 언어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사실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도 약간의 다중지능적인 차원에서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어렸을 때 그거를 관찰을 할 수가 관찰을 있는데요. 해서.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에 우리나라 커리어넷이라고 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진로 적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다중지능 검사예요. 그거를 초등 버전도 있고 중등 버전도 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아이들 관찰을 해가면서 한번 앞으로의 이제 교육의 키워드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 강점 혁명. 애가 문제집 푸는 걸 잘한다. 암기가 계산. 그러면 그거를 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까 의사나 뭐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거나 엔지니어가 돼서 챗GPT를 프로그래머하거나 알고리즘을 짜거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조율하거나 이런 거는 살아남는 직업이거든요. 앞으로 10%.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중간 정도 애매해지는 게 이제 평균의 실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지는 거고, 그럼 그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공부머리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공부머리가 있는 경우는 자기가 강점 지능이 한 8, 90점대로 나와요. 평가. 근데 문제집 푸는 공부를 못해서 자기 강점 지능을, 근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러는 거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격려해주고 너는 문제집 푸는 게 안 되니까 너의 강점 지능을 이렇게 살려라 이렇게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교육에 한 6년, 9년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강점 지능도 4, 50점대로 떨어집니다. 개발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님들이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제 학원을 보내더라도 못하는 애가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국영수 중에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근데 국영수 전체를 다 잘해요. 그럼 얘는 문제집 푸는 공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는 만약에 내가 수학이 지금 한 다른 과목은 다 100점, 100점 나오는데 수학이 90점이에요. 그러면 수학학원을 더 보내서 95점, 100점 맞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영어는 100점인데 수학이 30점이고 국어가 30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수학하고 국어가 부족하니까 수학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영어를 더 잘해. 100점이니까 예를 들어 190점이라고 그러면 그나마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을 학원을 보내서 완전한 1등급이 나오게 하면 입시적으로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해요. 가중치를 주는 대학의 정시나 수시를 사실 전략적으로 써줄 수가 있잖아요. 입시적으로 가장 애매한 게 다 3, 4등급, 3, 4등급이면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실은 교육적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강점 혁명. 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근데 그거를 학교나 학원에서 관찰해주고 아이들을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그거를 해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 연시에 제가 이번에도 볼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필리핀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한국에 너무 번잡하고 뭐 정신없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좀 떨어진 공간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가족 세미나를 하면서 아이들을 그 아까 말씀드린 다중지능 검사, 네. 공부머리 테스트,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해마다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죠. 우리 애가 요 정도가 여기가 좋아지고 이걸 더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 다음 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공부가 되니까 뭐 이사를 가볼까? 아니면은 뭐 학원을 더 보내볼까? 아니면 이쪽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지금 실거주를 계속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좀 투자를 하고 사교육비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거 아껴가지고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여기 한 달에 여기 와서 좀 쉴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뭐 영어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영어 하나만이라도 좀 회화라도 잘해. 그게 너의 강점이면 앞으로 영어 하나 하면 뭐 챗GPT를 써도 더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 있고 결국 이제 앞으로 미래 언어가 영어, 중국어 패권으로 지금 갈 가능성은 상당히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는 거 하나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그 아이들의 교육 로드맵을 짜볼 수 있죠. 해마다 그런 걸 좀 업데이트해서 해본다고 그러면. 야, 그러니까 이게 다중지능이라는 게 와, 그 전제를 네.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흔드네요. 네. 와. 근데 이게 이미 30년 전에 30년 하워드 전에. 가드너가 IQ도 아니다, EQ도 아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중지능을 다시 뇌과학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나왔는데 우리 지금 이시안 교수님도 여기 와서 얘기했지만 교육이 팔로업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시안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교육이 가장 혁신이 필요한 가장 분야라고. 가장 안 변해요. 안 왜 변해요. 그러냐면 일종의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그러니까 스튜던트 오리엔티드 된 게 아니라 티처나 오거니제이션 오리엔티드 된 게 교육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챗GPT 시대가 이제 가능성이 열린 게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네. 오랫동안 또 진짜 그 입시 현장에서도 네네. 계셨고 수많은 아이들을 또 관찰하셨고 그 이후로도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네.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상담도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 이렇게 문제집을 잘 푸는 아이들이 음.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이런 교육 분위기를 잘하는 애들이 네. 인생에서 조금 더 큰 넓이고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인생에서도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그거를 사실은 그런 좀 대규모 연구가 네.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사실 보면은 우리 전통적인 개념에서 덕승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앞서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네. 너무 재주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지금 명문대를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인격이나 덕성이 되는 인재가 별로 많지가 않죠. 지금.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재능 중심 그런 교육의 굉장히 사실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좀 이상적인 뭐 서구 사회도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서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뭐 동양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인격과 실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찾아보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너무 실력 위주의 그런 성과 위주의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문제집 푸는 공부를 더 중점을 두지 내가 뭐 다른 친구들하고 협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저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안타까운 게 체력장이 빠진 게 가장 체력장이 없잖아요. 우리 때는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체력장 예. 지금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민사고가 그 입시에 체력장이 있어요. 1000m 달리기 같은 거.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웬만한 전 세계 명문 스쿨에서는 요즘 강조가 스포츠를 강조하잖아요. 팀 스포츠. 우리나라 팀 스포츠 있나요? 없나? 팀 스포츠는 누가 하냐면 운동부 선수들이 하는데 그렇구나. 운동부에서도 학습과 그걸 병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능 위주잖아요. 그냥 입시를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들에 있어서의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입시 현장에서도. 근데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겸손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약간 조금 네 가지가 없는 학생들도 있죠. 사실. 그리고 그게 그 경쟁 안에 제가 아는 지인 자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탈문식 토론하고 같이 해서 얘는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인격적으로도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특목자석을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날카로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민감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의 거지.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변하는군요. 환경에 예, 따라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좀 본인이 완전히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뭐 그렇게 완벽하게 갖춘 학생들한테 쉽지 않잖아요. 이러고 내가 떨어지면 어떨까? 쟤를 누르지 못하면 어떡해? 결국은 우리나라 입시는 경쟁이잖아요. 협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우리나라 현재 교육 토양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성공은 했는데 행복까지 할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물음표인 경우가 조금 있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행복하면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본인이 행복하다는 거에 가장 행복의 정의는 뭐냐? 그 뭐 유대인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그 탈무드 토론 같은 데서는 만족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서는 만약에 명문대를 갔다, 의대를 갔다 그래도 그 사회에서의 경쟁은 없을까요? 지금 로스쿨 간 학생 가운데 그 초시로 해서 변호사 자격증 따는 학생들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3번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서 만약에 3번까지 했는데 안 됐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의대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최하위권이야.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좀 힘들어.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또 비교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성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그다음에 차는 못 타고 다니고 집은 어디 사고 뭐 이러는데 나는 그냥 만족이 안 된다. 그럼 그 안에서 그 사회에서의 간신히 뭐 명문대에 가고 간신히 의사가 되고 간신히 전문직이 됐을 때 그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그게 행복할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한 가지 진로 지도의 지혜 중에 하나가 가서 네가 상위 10%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나 그런 대학이나 아니면 그런 커리어를 찾는 게 어떠니? 라고 해주는 것도 하나의 답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챗 GPT도 나오고 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또 오고 세상은 더 빨리 변할 거고 네. 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 전문가로서 대치동의 10년 후는 네.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정말 좀 근본적으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를 그 아이폰 레볼루션이라고 많이 좀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판이 바뀌는 느낌이 저는 정말 들었거든요. 가장 좀 놀랐던 게 제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으로서 학원 그 아이들 지도할 때 토플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제학부 에세이 지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저희 학원에 30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뭐 일주일마다 에세이를 쓰니까 에세이 첨삭해야 될 게 300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채점하고 첨삭을 해야 될 게.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 선생님이 좀 10장, 20장을 못 하잖아요. 이거 하는 게 저는 제가 그 영어 교수부장으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첨삭을 해주고 아이들 장문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에세이를 좀 잘 쓰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챗GPT한테 내가 쓴 거를 리비전 해줘. 이거를 뉴욕 타임즈 스타일로 해줘. 오바마 스피치 스타일로 해줘. 해리포터 스타일로 해줘. 맞아요.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해줘. 해밍웨이 스타일로 스타일로 간결한 문체로 해줘. 다 해준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거에 내가 이 단어를 뭐 이게 좀 용법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들어가는 뉘앙스를 살린 문장을 10개를 만들어 줄래? 이거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선생님 바쁘고 그런데 선생님 이거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에 관련된 예문 10개를 하고 퀴즈를 10개를 만들어 주실래요? 힘들잖아요. 챗GPT가 가능하죠. 저 이거 첨삭이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교육계는 앞으로 5년 내로 우선 에세이 선생님들, 그다음에 장문지도 선생님들, 중고급 이상은 힘들어지겠구나. 와. 좀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지금 음성인식 기술이 탑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주는 거예요, 네이티브가. 네, 지금 영어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화상 영어거든요. 그 지금 필리핀 선생님들하고도 하고 뭐 다른 뭐 네이티브 스피커들하고 하고도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근데 그거는 또 그 시간 시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맞추고 고려하고 10분이 20분 정해져 있잖아요. 뭐 발음도 근데, 이상하다고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챗GPT의 음성 인식이 탑재되면 월 한 2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내가 그걸 쓴다 그러면 영어 회화는 따로 학원을 안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필요한 문장,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하고 이걸 나한테 반복 연습 시켜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영어 교육계는 엄청난 사실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참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네. 판이 바뀌고 있다는 있다는 거를 거. 좀 한번 보시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좀 보시는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뭐 우리 그 제프 베조스 뭐 아마존 CEO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그걸 예측하고 대응할까 뭐 이렇게 질문했더니 변하는 시대에 변하는 걸 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게 뭔지를 보라고.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과의 소통이라든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게 사실 이제 변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없던 시대에 인간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그거라고도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너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경제적인 안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선택을 사실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유초등에 쓸데없는 사교육비라든지 아니면 학군 이주에 많은 비용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5년이 엄청나게 사실은 현금을 갖고 계시면은 기회가 되는 시기인데 지금 주변에서 다 학군지에 가니까 다 사교육 시키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세에 따라가고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시는 가정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뭐 대치동 이런 걸 고민하시기도 하실 수 있고 사교육을 시키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고 이런 판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또 이렇게 소장님의 대한민국 학군지도 책도 읽고 방송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면 기회도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꾸 이제 옆집하고 비교해서 그러고 그래서 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같은 학년 그 엄마들과의 커피숍 토크를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 안에서는 다 비교 경쟁 그래서 뭐 하나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의식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